자, 앞서까지 녹슬어 가는 그 미케니즘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녹이 쓰는 그 연구는 왜 한다고 했어요? 산업적 측면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 녹 쓰는 연구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그럼 이제 막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철에 녹이 쓰는 걸 막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바로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페인트 칠하는 거. 페인트 칠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오일링은 뭐 있어요? 오일링? 기름칠하는 거. 왜 그 막 솥단지 같은 데다가 기름칠해서 녹 안 쓰게 한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패킹이 있어요. 패킹. 패킹. 아니 그냥 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 가지 다 뭘 하기 위한 거죠? 무엇을 차단하기 위한 거죠? 바로 O2와 H2O의 차단이겠죠. 그래서 비슷하게 해주는 하는 얘기가 그 현대 군사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현대에서 이제 나라끼리 전쟁이 벌어진다. 근데 가장 중요한 요소, 뭐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지표가 될 수 있는 거. 바로 공군력이죠. 전투기 대수요. 그래서 모든 나라마다 전투기 대수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전투기 대수를 뻥튀기 하려고 하죠. 심지어 뭐 하는 것도 전혀 쓰지도 못하는 것도. 그게 이제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 침공하면서 러시아가 전투기가 3,000대 정도 있는 걸로 보고가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전투기 몇 대 있어요? 200여 대 있거든요. 200여 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0여 대 있는데 러시아는 3, 4천 대가 있으니까 국방력에 엄청나게 그 뭐냐면은 그 모든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투기 한 대 얼마예요? 최신의 전투기 막 예를 들면 뭐 KF-10 우리나라 말 KF-13이나 지금 뭐냐면은 그 미국이 막 만드는 막 랩터 같은 이런 전투기 한 대 1,500억 하거든요. 그럼 1,500억짜리 전투기가 우리나라가 200대 정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러시아 같은 경우 자기들이 얘기하는 최신의 전투기가 한 3, 4천 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게 실수겠어요, 허수겠어요? 허수입니다. 거기에 다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날지도 못하는 거, 막 나사 빠진 거, 막 녹슨 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3, 4천 대니까 실제로는 그 뭐냐면 공군력에서 그 전투기의 대수를 살펴봤을 때 되게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 중에 하나인 전투기를 전 지구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곳 어딜까요? 당연히 미 공군입니다. 미 공군이 전 세계 공군력 1위입니다. 두 번째가 어딜까요? 두 번째가 어디?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틀어 그 뭐냐면은 전투기 보유 대수 공군력 1위 미 공군 두 번째는 어디겠습니까? 전 세계를 통틀어 두 번째 미 해군입니다. 미 해군이 두 번째 공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항공모함이 뭐예요? 거기서 전투기 출발하는 배 그게 항공모함이죠. 그거 다 합치면 전 세계 공군력 두 번째로 강한 게 미 해군입니다. 3등은 어딜까요? 육군은 탱크만 있습니다. 미 육군은 비행기가 없습니다. 미 육군은 이렇게 전투기보다는 이게 그 뭐냐면 지대공 A10 같은 비행기가 있고 그 다음에 헬기 아파치 같은 헬기가 있죠. 세계 공군력 3위 바로 미국 해병대입니다. 해병대가 전 세계 공군력 3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공군력 4위가 어딜까? 바로 미국 노후 전투기 보관소입니다. 노후 전투기 보관소라고 알아요? 못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다른 나라에 갖다 놓으면 최신의 전투기인데 미국이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했어요. 그럼 미국은 그걸 싹 다 바꿔요. 그럼 직전까지 쌩쌩 날아가는 애들 있죠. 얘를 다른 나라에 넘기지도 않아요. 왜죠? 넘기는 순간 이게 국가 기밀이잖아요. 국가 기술이 뭐냐면은 누출이 되는 거니까 그러지도 않아요. 그럼 그 전투기를 어떻게 한다?
패킹합니다. 어떻게 패킹하냐면 그 전투기 안에 있는 모든 기름 있죠. 왜냐하면 기름은 오래되면 눌어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기어와 기어 사이 기름 같은 거 다 닦아내고 윤활유 이런 거 다 빼냅니다. 다 빼내서 완전 깡통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진공 포장합니다. 그 비행기가 요만해요, 이만해요. 비행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를 진공 포장합니다. 비닐로 쫙 진공 포장해가지고 그거를 미국 사막 어딘가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 그 바로 빼서 기름 넣으면 바로 날아가게.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곳이 미국 노후 전투기 보관소거든요. 이곳이 전 세계 4위 공군력입니다. 그 말은 미국이랑 전쟁하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납니다. 알겠죠? 미국이랑 전쟁을 하면 큰일 납니다. 뭐 여하튼 그래서 그 다 뭐 하기 위한 것이다? 산소와 H2O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페인트를 칠하거나 기름을 칠하거나 진공 포장을 하거나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사실은 되게 직관적이죠. 그런데 이제 직관적으로 이게 막는 건 맞지만 이게 사실은 조금 일시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페인트 칠하는 거 금방 벗겨질 수 있죠. 기름 바른 것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기름 바른 것도 기름이 벗겨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진공 포장한 것도 이게 포장 찢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주 일차적인 거고 이걸 넘어서 아예 화학적으로 반응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없느냐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두 번째 바로 패스베이션입니다. 패스베이션 우리말로 부동화 혹은 산화 피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패스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부동화 혹은 산화 피막 형성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얘는 예를 크게 두 가지를 들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얼루미늄입니다. 얼루미늄 보이세요? 얼루미늄? 자, 재밌는 건 1. 요 얼루미늄 역시 뭐하냐? 녹습니다. 자, 얼루미늄도 녹슬까요? 녹 안 쓸까요? 녹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 얼루미늄은 철에 비해서 반응성이 클까요? 반응성이 작을까요? 얼루미늄은 철보다 반응성이 더 커요. 이 말은 녹이 안 쓴다는 얘기입니까? 녹이 훨씬 잘 쓴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근데 놀라웠게도 그럼 이제 이렇게 얼루미늄 제품이 있어요. 알겠죠? 어떤 제품이 있어요? 뭐 얼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물건일 수도 있고 뭐 물건인 거지. 물건인데 얘를 공기 중에 내버려 두면 자 이런 식으로 녹이 슬겠죠. 자 얼루미늄의 산화 반응식 이게 뭐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요? 바로 얼루미늄이 누구랑 반응하면 되겠어요? 역시나 얼루미늄이 누구랑 반응하는 게 바로 녹쓰는 반응이겠어요? 산소. 바로 산소랑 반응하는 게 녹쓰는 반응이겠죠. 그리고 나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바로 Al2O3가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때 양변에 뭐 맞춰볼까요?
질량고 좀 맞춰봅시다. 자, 얼루미늄 앞에 계수 뭐 써볼까요? 2 쓰고요. 산소 앞에다가는 2분의 3 쓰시면 완결된 반응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산소가 있어서 얼루미늄이 이렇게 Al2O3가 되고요. 이 Al2O3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산화 알루미늄입니다. 그럼 이렇게 얼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어떤 제품을 공기 중에 내버려 두면 어떻게 이렇게 되고 요 표면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얘는 얼루미늄보다 강도가 더 강합니다. 자, 철이 녹슨 산화철은 철보다 강도가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하죠. 산화철이 되면 부슬부슬 부서지잖아요. 근데 산화 얼루미늄은 부슬부슬 부서진다? 안 부서집니다. 그 얼루미늄 표면에 떡하니 붙어가지고는 딱딱한 갑옷처럼 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얼루미늄은 차라리 녹쓰는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얘는 차라리 녹쓰는 게 좋아지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 표면의 이 산화 얼루미늄이 내부 부식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패스베이션이라고 해요. 혹은 산화 피막이라고 하고요. 자, 피막이라는 말 알겠어요? 피자는 뭐냐면 피부라고 할 때 그 피자고요. 막은 조그만 그 두께의 물건들을 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화된 것들이 피부처럼 막을 이뤘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루미늄을 이제 뭔가 뭐 만들었는데 그런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걸 공기 중에 내버려 뒀더니 얼루미늄 표면에 이렇게 산화 알루미늄 막이 끼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이 얼루미늄 제품을 더 튼튼하게 보호해 주는 거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패스베이션이라고. 알겠죠? 그러면 이 패스베이션의 두 번째 예. 바로 그 유명한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이거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테인리스 스틸 전문 용어로. 스테인리스 스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 유명한 스댕. 얘가 그 유명한 스댕입니다. 스댕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어디서 들어온 말이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다 이런 문물들이 일제시대를 통해서 들어온지라 요 옛날 사람들이 다 스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스댕이 아니라 스테인리스 스틸이죠. 자, 이 녀석은 바로 Fe 용매 Fe CR. 자, CR이라고 쓰고 어떻게 읽어요? 크로미움이라고 있죠. 얘가 용질입니다. 이 섞인 용액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크롬이 용질이니까 크롬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용질은 더 많이 있는 애를 용질이라고 해요? 조금 있는 애를 용질이라고 해요?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섞인 용액 혹은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용매, 용질이 섞인 걸 용액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타입의 용액을 뭐라고 불러요? 용매, 용질이 섞인 걸 용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필 이런 타입의 용액을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이에요. 뭐라고 불러요?
학급 영어로? 얼로이라고 합니다. 얼로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크롬이 공기 중에서 역시나 Cr2O7 요것의 산화 피막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누구 원리랑 동일합니까? 이 얼루미늄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Cr2O7인데 당연히 Cr2O7은 Fe2O3, 자 Fe2O3는 딱딱해요. 부술부술 다 부서져요. 부서지는데 뉘앙스를 보니까 얘는 뭐 하다는 얘기예요? 딱딱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은 이런 식의 철에 크롬 일부가 섞여 있는 건데 얘가 공기 중에서 요렇게 피막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역시나 이 녀석이 내부가 철이 더 추가적으로 산화되는 걸 막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패스베이션, 부동화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는 제품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아요? 별로 없어요? 뭐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뭐 아마 가정에도 뭐 수십 개씩 있을 거예요. 각 집안마다. 그래서 이런 테크닉으로 만들어진 물질들을 그 원리를 부동화라고 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부식을 막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희생전극의 사용,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희생전극. 자, 이건 뭐냐면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 배에 붙여놓은 맥니지움 조각. 자, Mg라고 쓰고 맥니지움이라고 하죠. 저런 녀석을 희생전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희생전극이 바로 얘를 얘기하는 건데, 우선 여기서 살펴볼 게 표준 전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이 2+로 산화될 수 있고 맥니지움이 2+로 역시나 산화될 수 있는데, 이때 조사된 바에 의하면 전이가 이렇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모든 전기화학 반응은 전이가 큰 게 더 잘 됩니까? 전이가 더 작은 게 잘 됩니까? 모든 산화환원 반응은 전이가 더 큰 게, 아시겠어요?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써놓기를 산화 반응으로 써놨습니까? 환원 반응으로 써놨습니까? 써놓기를. 이거 산화 반응입니까? 환원 반응입니까? 산화 반응 써놨죠? 그 써놓은 것의 전이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철하고 맥니지움 중에 어떤 녀석이 더 산화가 잘 된다? 이것이 산화가 더 잘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아시다시피 배는 그 재질 자체가 보통 뭐예요? 큰 이런 상선 같은 경우는 다 철로 돼 있죠. 배는 거대한 쇠덩이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다가 맥니지움 조각을 붙여 놓는 거예요. 알겠죠? 이 맥니지움 조각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물속으로 얘가 알아서 맥니지움 2+로 산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배는 어디에 무조건 접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배는 무조건 어디에 접해 있어요? 바닷물에 접해 있잖아요. 바닷물의 수많은 전해질 속으로 얘가 2+로 녹아 나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짜잔 이런 식으로 자유전자가 만들어질 수 있죠. 즉 맥니즘이 녹아 나오면서 자유전자가 막 자꾸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유전자가 어떻게 된다? 철의 부식을 막아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딱딱딱 붙여놓은 이런 맥니즘 같은 애들을 희생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스스로 산화를 하면서 자꾸 자유전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 자유전자가 철 이가가 있다고 치면 그걸 다시 역으로 철 중성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맥니즘은 뭐 싸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한참 운행하다 보면 이 맥니즘 덩어리 크기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점점 작아질 거 아니에요? 충분히 작아졌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띄워보내고 다시 또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희생전극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됐죠? 고다음. 자, 쉬운다. 쉬운다. 그 다음 네 번째 4. 우리 영어 표현으로는 플레이팅이라고 합니다. 이 플레이팅을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할까요? 이걸 도금이라고 번역합니다. 네, 도금이라고 번역합니다. 자, 얘는 철과 다른 반응성의 금속들. 당연히 이 금속은 그 자체로 되게 비싸야 되겠습니까? 싸야 되겠습니까? 자, 철과 어떤 다른 반응성의 금속들인데 이 금속이 뎁다 비싸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적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비싸지 않는 금속들을 그 표면에 시키는 기술. 요걸 플레이팅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도금. 그래서 이 플레이팅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예시 모두 기술과정 시간에 나옵니다. 중학교 기술과정 시간에 이 도금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함석이라는 녀석입니다. 함석. 네. 왜요? 아시는 분 중에 함석 씨가 있어요? 왜? 또 왜?
지우 왜요? 누군데요, 함석 씨가? 아, 준석이가 함석을 좀 많이 좋아해요. 함석희?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너무 멋있다. 학교에 함 씨가 있군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있군요. 좋습니다. 박준석, 함석. 어우, 그래요? 예, 커플이에요? 제발 다음 글자 말을.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좋네요. 정말 연상인가요? 나도 모르게 대답. 자, 얘는 뭐냐? 함석은 바로 철. 함준석이요? 아니요. 그래요? 함석을 좀 밀려먹었습니다. 그래요? 철 표면. 네. 아연. 철 표면에 아연이 코팅된 것입니다. 철 표면에 아연이 코팅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게도 이 아연은 철보다 반응성이 어떨까요? 저 아연은 철보다 반응성이 어떨까요? 높을 것 같아요. 더 큽니다. 철보다 반응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연은 쉽게 산화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놈의 아연이 아연 이가가 되면서 요렇게 자유전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얘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표면이 상해도 아연이 희생전극으로 작동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돼요. 자, 여기가 아연입니다. 그래서 보호를 원하는 철로 된 상품에 아연이 코팅이 되어 있는데 뭐 쓰다가 보면 뭐 충격 같은 게 가해서 이렇게 뜯겨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뜯겨 나온다고 했을 때 이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물방울. 자, 왜 물방울을 가정하냐면 녹슬려고 하면 누구하고 누가 필요하기 때문에 녹슬려면 물하고 산소가 항상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물방울을 가정을 하고 그럼 저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물방울이 있으면 철이 뭘 해야 돼요? 녹이 슬어야 되잖아요. 물방울 근처에 있으면 철이 녹이 슬어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된다? 이 아연이 먼저 아연 2+가 됩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 뭐를 만들어내겠어요? 두 개의 자유전자를 만들어내겠죠? 요것이 만들어진 자유전자가 요 철의 산화를 막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함석이라고 하는 건 아연 자체가 뭐로 작동하는 거? 일종의 희생전극으로 작동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어떤 원리가 들어간 걸 함석이라고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양철입니다. 자, 양철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철 표면에 주석이 코팅된 겁니다. 주석이 코팅된 겁니다. 그러면 이 주석은 놀라웠게도 철보다 반응성이 어떨까요? 철보다 반응성이 더 작습니다. 자, 누가 반응성이 더 크다고요? 주석보다 오히려 철의 반응성이 더 큽니다. 그러면 얘 어떻게 되냐면 표면이 손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철이 희생전극입니다. 철이 희생전극입니다. 네, 뭔 말이냐? 자, 주석을 발라 두었습니다. 자, SN 이름이 주석인 건 알겠죠? 여기에 뭐 습기가 맺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 철 있죠, 철. 얘가 알아서 철 2가, 철 3가가 돼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만들어진 자유전자 있죠? 누구? 주석의 산화를 막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양철 같은데 상처가 나잖아요. 양철 같은데 상처가 나면 철은 남아있겠습니까? 철이 완전 빠르게 산화되겠습니까? 철이 완전 빠르게 부식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각해보면 되게 합리적이에요.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하죠? 뭐냐면 다 어떤 테크닉이냐면 철의 부식을 막는 녀석이에요. 근데 철의 부식을 막는 건데 이건 되려 철이 먼저 반응해버려요. 이렇게 깨져버렸을 경우는. 물론 깨지기 전에는 큰 상관이 없어요. 깨지기 전에는 여기에 이렇게 이제 다 막혀 있으면 주석 자체가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산소가, 철이 노출되지가 않겠죠. 그런데 저렇게 한번 표면이 손상돼 버리면 철이 녹쓰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오? 그럼 이 양철 이런 건 어디다 쓸까요? 바로 세 번째
주석은 수분, 산소, 산성 조건에서도 반응성이 정말 작습니다. 그래서 저 양철은 바로 통조림 캔에 사용됩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수분, 산소, 산성 다 무엇의 조건입니까? 수분, 산성, 산소. 수분이 넉넉하고 산소도 있고 산성 조건이고 다 무엇의 조건입니까? 바로 음식이요. 음식 수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음식이 약간 새콤달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음식의 그 수용액에 산소 기체가 일부 녹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냥 국 같은 거 만든 다음에 쇠 그릇에 담으면 쇠 어떻게 돼요? 콜랑 녹슬거든요? 그럼 된다는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양철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음식을 담는 그릇을 철을 지지대로 한 다음 주석을 발라놨던 거예요. 그래서 철이 잘 지지를 하고 그 안쪽이 이제 주석이 잘 발려 있으면 음식을 넣어도 주석이 반응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음식을 오랜 동안 보존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사용하는 거지만 사실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그 수송 중에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수송, 운반 이렇게 하다가 탕 하고 충격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충격받게 되면 이런 부분이 약간 찌그러지고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이 주변이 그냥 물방울이 아니라 그냥 음식이 돼버리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새까맣게 녹이 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술과정 교과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술과정 교과서에 보면 바로 찌그러진 음식물 캔은 절대 사면 된다 안 된다? 사면 안 되고 소매상에 바로 신고하라고 하죠. 깨지면 바로 소매상 이거 깨졌어야 하고 주고 그걸 이제 업체에서 교환받을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바로 신고하라고 기술과정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통조림을 구비할 때는 어떤 걸 구비해야 된다? 예쁜 거 아시겠어요? 예쁘게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걸 보관을 해야 그 통조림 캔 안에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 양철은 철을 쓰는 게 아니고요. 주석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음식을 주석에 보관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주석만으로 그릇을 만들면 이게 불편한 점들이 있거든. 그래서 철을 지지대로 놓고 거기에 주석을 발라서 사용 목적이 주석에 있었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까져버리면 이게 지지대로 썼던 철이 이렇게 난리를 칠 수 있는 거지. 막 녹슬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부식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뭐 약간은 뭐 미케니즘, 약간은 뭐 공학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았어요. 알겠죠? 이런 테크닉도 기억하시고 학교인생 교재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겸사겸사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 그렇다면 자, 이것도 해볼 수 있을까? 저기 줄게요. 줄게요. 연습 문제. 얼루미늄의 패시베이션 과정 기억나죠? 패시베이션.
자, 얼루미늄의 패시베이션 과정에서 얼루미늄 원자 한 개당 이동하는 전자 개수 몇 개? 자, 이제 이거 할 수 있겠지. 이 못해봐라 이제. 못하기만 해봐. 고문에서 함석 씨가 누구인지 알아낼 거야. 왜요? 준서가 무섭죠? 준서가 무섭죠? 비밀을 발설할까 봐. 자, 저거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이렇게 해서 오답이 나왔는데.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재밌어. 어떻게 될까요? 몇 개? 어떻게 될까요? 12개요. 12개야? 정말요? 3개. 3개. 준석은 몇 개? 6개요. 6개요? 빨리 뽑네요. 자, 지우야, 잡아라. 자, 준석 몇 개? 왜 이렇게 하지? 아니 자꾸 오답이 나오는 그 방법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니, 내가 아까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되잖아요. 저거 테스트.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봅시다. 우선 첫 번째 1. 얼루미늄의 부식 반응. 자, 얼루미늄이 부식되는 건 얼루미늄으로부터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루미늄이 산소랑 반응을 해서 뭐가 되는 거죠? Al2O3가 되는 거죠?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럼 여기 2개 있으니까 2, 3개 있으니까 2분의 3.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반쪽 반응을 살펴보면 첫 번째 1. 캐소드. 캐소드가 뭐죠? 캐소드가 뭐죠? 캐소드. 어떤 물질이 환원해요? 바로 O2잖아요. O2 반응식 내가 외우라고 했죠. 4H 플러스 4E 마이너스 2H2O. 맞나요? 맞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에노드 어떻게 만들면 돼요? 전체에서 빼면 돼요. 어떻게 만들면 돼요? 자, 여기 산소 몇 개 있어요? 산소 한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여기 산소 몇 개 있어요? 1.5개. 2분의 3개 있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조절해 주면 돼요? 1.5를 곱해요. 어, 에너드. 그렇죠. 자, 바로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이 상태에서 얘를 양변에 보시다시피 2분의 3 아시겠죠? 2분의 3 해가지고 위에서 아래를 홀랑 빼주면 되는 거죠? 이 산소계수 맞춰가지고 맞습니까? 그럼 이때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 얼루미늄 솔리드 보이시죠? 여기에 요거 2분의 3배에서 빼는 거니까 3H2O 됐죠? 3H2O 됐고 얘가 2분의 3배면 2에서 2H 플러스에 Al2O3에 여기 전자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6개가 되는 거죠. 뭐야 계산 잘못됐나? 맞아요. 아닌데 6개 맞습니까? 그러면 양변이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양변에 계산을 해보면 이게 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산소 3개, 얼루미늄 2개. 산소 3개, 얼루미늄 2개. 6H+. 이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요. 얼루미늄 원자 한 개당 이동하는 전자 개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얼루미늄 원자 몇 개 있어요? 얼루미늄 원자 2개죠. 근데 여기 전자 몇 개 이동해요? 6개 움직이죠. 그럼 하나당 얼마예요? 3개죠? 그러면 이 문제풀이 원리를 알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반응식에서 요 반응식을 빼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얘는 잘 보세요. 그냥 이거잖아. 왜냐면 얼루미늄의 유일한 산화 상태는 뭐예요? 얼루미늄의 유일한 산화 상태는 뭐예요? 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산화 얼루미늄이 만들어지건 말건 얼루미늄은 삼가 양이온 상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자 하나당 전자 몇 개? 몇 개? 3개요. 답 3개. 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문제는 일종의 넌센스 퀴즈 같은 거랄까? 아까 앞에서 배웠던 그 퓨얼셀에서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얼루미늄은 삼가로 무조건 산화되기 때문에 원자 하나당 전자 3개 끝. 무슨 말 알겠어요? 그 결론이 이 결론하고 같아져요, 달라져요? 달라지면 사기지. 무슨 말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내가 문제 내놓고 막 웃었거든요. 봤어요? 내가 이 문제를 내놓고 여러분들 푸는 거 볼 때 혼자 휘휘 웃었다고요. 왜 웃었겠어요,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웃기니까 웃었죠, 그렇죠? 왜 웃기니까 웃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기 함석기, 준석 같은 경우는 이거 막 하면서 막 이거 틀리는 방법으로 푸는데 막 그랬잖아요, 지금 막 혼자 와서. 준석은 그래요, 안 그래요? 뭐 틀리는 방법이 어딨어? 이게 되면 사기지. 무슨 말씀 아십니까? 알겠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여하튼 이 반응식 정말 많이 나오죠? 꼭 기억해야 해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래서 여기 됐고요. 그 다음 내용이 아마 maybe 33페이지에 9 reference electrode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33페이지 9 reference electrode 이 부분이 이것도 엄청납니다. 이거 알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요거 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끝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